예, 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강의 제2편 산림개발 및 보존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51번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도 검토입니다. 128회 3교시에서 사방댐에 적용하는 수압 및 토압을 댐 뒷면 대수면의 퇴사, 담수 상태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구분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에 적용하는 수압 및 토압을 댐 뒷면 대수면의 퇴사와 담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5가지 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형을 보면 구성 외력으로 수압과 수중 토압이 작용하는 겁니다. 사력 등이 흐트러진 다져지지 않는 상태로서 단기에 퇴적되어 수압과 수중 토압의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댐의 분류 중 2형은 수압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댐이 완성될 때까지 거의 퇴사되지 않아 수압의 작용만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3형과 4형은 수압과 토압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댐의 규모, 바닥 파괴 상태, 토사의 유출 상황 등으로 보아 댐이 완성될 때까지 물 다짐된 상태의 토사가 어느 정도 높이 H1으로 퇴사됨으로써 이 부분의 토압과 그 상부의 수압이 작용한다고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댐의 분류 5형을 보면 토압 H와 수압 H-가 작용하는 겁니다. 바닥 파괴 상태, 토사의 유출 상황 등으로 보아 댐이 완성될 때까지 물 다짐된 상태의 토사가 방수로 바닥까지 퇴사됨으로써 토압이 작용한다고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형은 수압 H와 그리고 H- 그 다음에 수중토압 H-가 작용하는 겁니다. 댐이 완성될 때까지 흐트러진 상태의 토사가 어느 정도 높이 H1으로 퇴적됨으로써 이 부분의 수중토압과 수압 H 플러스 H-의 작용한다고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 사방기술교본 2014년 산림청 자료 27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2번 중력식 사방댐의 댐마루 두께입니다. 104회 1교시에서 중력식 사방댐의 댐마루 두께, 토석의 크기 및 계류 형태 등 4가지, 그리고 131회 1교시에서 사방댐의 댐마루 두께 결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중력식 사방댐의 단면 결정을 보면 댐마루의 두께는 중력식 사방댐의 댐마루는 유수와 유화 사력에 의하여 마모되거나 전석 등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댐마루의 두께는 유송 사력의 크기, 원류 수심, 상류 쪽의 물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석 그리고 토성류에 의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댐마루의 두께가 4m를 초과할 때는 충격 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4m 이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즉 일반 황폐 계류는 평균 1.5m, 이암, 혈암, 토사, 지대 계류는 1m, 자갈이나 석력이 섞여있는 계류는 1.2, 호박돌이 섞여있는 계류는 1.5, 전석이 쌓여있는 계류는 1.8, 홍수에 의하여 거석이 유화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0,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산사태 등에 의하여 취갑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2에서 4m, 마사토 지대와 같이 유성토사의 입경이 작은 계류는 0.8에서 1m로 합니다. 사방댐 본체의 결정 댐마루의 폭은 댐마루는 유출토사 등의 충격과 통과 성력에 의한 마모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일정한 폭을 확보해야 합니다. 댐마루의 폭은 본체의 재료가 묵은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고 충돌하는 최대 성력의 입경의 2배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댐마루의 폭은 3m를 초과하는 경우 완충자재나 성토로 댐 본체를 보호하거나 철근, 철골 등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그림은 사방댐의 측면도와 부위별 명칭입니다. 댐뚝마루, 폭이고, 댐뚝 어깨, 그리고 본체입니다. 표에서는 콘크리트 사방댐의 댐뚝마루 폭을 나타냅니다. 댐뚝마루 폭은 개상의 구성재료에 따라 모래가 섞인 자갈부터 호박돌이 섞인 자갈일 경우 1.5에서 2.5m로 하고 호박돌에서 전석까지는 3.3m에서 4m 폭으로 합니다. 유출토사 형태로 의한 분류에 보면 유출토사량이 비교적 적은 유역, 그리고 상시 유출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은 1.5에서 2.5, 그리고 소규모의 토성류가 발생하는 지역, 대규모의 토성류가 발생하는 지역은 3에서 4m 폭으로 합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316쪽과 개정3판 사방기술교본 2022년 산림청 자료 2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3번 도징사방댐입니다. 113회 1교시에서 도징사방댐의 기능과 설치 장소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도징사방댐의 개념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개상의 종행 침식 진행으로 토성류가 하류로 퇴적되면서 황폐되고 있는 지역으로 본 지역의 토사석의 위치 고정을 위해 콘크리트 도징사방댐을 설치하여 재해방 및 하류 지역의 가옥과 동경지를 보호하고자 만든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의 중앙 부분은 뚫어놓은 사방댐의 형식입니다. 일본에서 도입하였습니다. 도징사방댐의 기능을 살펴보면 도징사방댐은 댐의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유목 차단 기능과 생태통로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시공하는 사방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징사방댐은 홍수 시에는 댐의 대수면 측에 토사를 퇴적시켰다가 평상시에는 서서히 하류로 흘러내려 토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설치 장소는 유목이나 토석의 발생 위험이 적고 상시 물이 흘러 어류의 이동 통로가 필요하거나 소독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적 고려가 특히 요구되는 곳에 설치합니다. 그림은 도징사방댐의 그림입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징사방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징사방댐은 댐의 일부 구간을 개방하여 유목 차단 기능과 생태 통로 기능을 동시에 갖도록 시공하는 사방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징사방댐은 홍수 시에는 댐의 대수면 측에 토사를 퇴적시켰다가 평상시에 서서히 하류로 흘러보내 토사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시공 장소는 유목이나 토석의 발생 위험이 적고 상시 물이 흘러 어류의 이동 통로가 필요하거나 소독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적 고려가 특히 요구되는 곳에 시공합니다. 설계 요령을 살펴보면 도징사방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사방댐의 설계 기준을 따릅니다. 댐 개방부는 저사된 토사를 하류로 흘러내리기 위하여 계류에 바닥면에 일치하도록 설계하며 평상시에는 물이 흘러 계류의 생태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설계합니다. 토석이나 유목에 의해 개방부가 막히지 않도록 하며 개방부 양쪽 면은 토석이나 유목의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댐 개방부의 폭은 상류의 하상재료나 유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댐 재체의 일부 개방에 의해 발생하는 하중의 분포 변화를 고려하여 설계합니다. 다음 시공 요령은 도징사방댐은 콘크리트 사방댐의 시공 방법에 따라 시공합니다. 개방부 단면이 토석이나 유목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합니다. 그림은 도징사방댐의 개념도로 정면도이며 평면도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사방기술교본 2014년 자료 19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4번 사방댐의 어도입니다. 137회 1교시에서 사방댐에 설치하는 어도의 소상 기능의 제약 조건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어도 PC웨이의 개념을 보면 사방댐에 설치하는 어도는 대상 어류의 크기, 습성, 생활 양식 등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해야 하며 특히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도의 원칙은 먼저 유량이 적고 어류가 살지 않는 장소에는 무리하게 어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상수가 많고 물고기가 생식하고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어도를 설치하여 수생식물의 생식 공간과 이동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도 확보는 사방시설의 큰 과제이며 특히 최근의 사방시설의 대형화에 의해 어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 조건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의 어도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사방사업에서도 계류 생태계를 배려하는 공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방댐에 어도가 배치되고 있지만 계류에 설치하는 어도는 개상 변동의 영향을 받아 어류의 소상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토사, 유목, 나뭇잎 등의 유입, 그리고 수위의 낙차, 퇴사에 따른 사방댐 상류의 수위 상승, 그리고 상수로의 변화, 개안의 지형 조건, 그리고 위치상 유지관리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도는 모든 사방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가 있고 수소곤충이나 어류가 서식하는 장소에 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방댐에 설치한 어도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토사에 의한 매몰, 유류의 변화, 어도 입구의 위치, 유목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삼고 사방공학 356쪽과 산림공학 입문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5번 불투과형 사방댐의 계획물매의 결정입니다. 114회 1교시에서 사방댐 계획물매의 결정 방법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계획물매를 보면 개상을 구성하는 사력의 형상과 입경, 그리고 유량 등을 고려하여 현 개상 중에서 가장 안정된 구간의 물매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비중이 작은 사력 및 세립토로 구성되어 있는 계류의 계획 물매는 원칙적으로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물매를 결정합니다. 계획 물매의 결정 방법을 살펴보면 사방댐의 물매는 개상이 분포하는 사력의 교대는 발생하지만 개상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안정물매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경험식으로 주로 발렌티니, 스테이거 이론 등이 이용됩니다. 그러나 현지에 적용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실제로는 인근에 시공된 기존 댐근의 실측치와 경험치를 참고하여 2에서 3%부터 5에서 6%로 계획물매를 정하거나 현 계상물매의 2분의 1에서 3분의 3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림은 사방댐에 의한 퇴사량과 조절량을 말하면 이 부분이 평행물매에서 퇴사량이고 여기가 조절되는 이 부분이 홍수물매에서 조절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사안판 사방기술교본 1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6번 사방댐의 부속물 중 물빼기 구멍입니다. 114회 3교시에서 사방댐 물빼기 구멍의 시공 목적, 설치 위치, 크기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물빼기 구멍의 설계 시공 기준을 살펴보면 사방댐의 관리를 위하여 댐 몸체를 관통하는 물빼기 구멍과 물을 제어하는 밸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수 기능이 필요한 사방댐에는 물빼기 구멍을 설치하지 아니합니다. 상류 보조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본댐의 물빼기 구멍은 상류 보조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물방석에 고인 물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빼기 구멍의 시공 목적은 댐 시공 등의 배수와 유수의 통과, 그리고 댐 시공 이후 대수면에 가해지는 수압의 감소, 그리고 퇴사 이후의 침투 수압의
경감, 그리고 사료기추의 잠수속도 감소, 유출 토사량의 조절, 그리고 물배기 구멍의 응력이 집중되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배기 구멍의 설치 위치는 서방댐에 있어서 하류댐의 물배기 구멍은 상류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하고, 여러 개를 설치할 때는 하단의 물배기 구멍은 계상선 또는 댐 높이의 3분의 1이 되는 곳에 설치하며, 상부에 설치하는 물배기 구멍은 몇 개를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또한 큰 규모의 서방댐에 설치하는 최상단의 물배기 구멍은 토성류가 충돌할 때 상부가 파괴되기 쉬우므로 방수로 어깨로부터 1.5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물배기 구멍의 크기는 중간 정도의 홍수유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이프는 지름 300mm의 염화비닐관을 표준으로 하며 집수 면적에 따라 본수를 정하여 설치합니다. 다만 사방댐의 구조, 현상조건, 자연조건 등에 따라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수 면적에 따른 물배기 구멍의 본수를 보면, 집수 면적이 15헥타르 이내일 경우 한 본, 그리고 15에서 50헥타르는 2본, 50에서 100헥타르는 3본, 100헥타르에서 150헥타르는 4본, 180에서 200헥타르 이내는 염화비닐관을 5번 설치합니다. 이상은 신고 서방공학 3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배기 구멍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배기 구멍은 토사 유출량의 조절, 그리고 시공 중에 배수와 우수의 통과, 퇴사 후에 침투 수압의 경감, 서방댐의 대수면에 가해지는 수압과 사료기초의 잠유속도 감소 등을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물배기 구멍은 설치 목적에 따라 크기, 형상, 수량률 배치를 결정하고, 서방댐의 구조상 물배기 구멍의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철근 등으로 보강합니다. 물배기 구멍의 설치 범위를 보면, 물배기 구멍으로부터 유출되는 유수는 사방댐의 상류 수압으로 인하여 고속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측벽 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수로 밑변의 폭 이내에 설치합니다. 하류 사방댐의 물배기 구멍은 상류 사방댐의 기초보다 낮게 설치하고, 여러 개를 설치할 때는 하단의 물배기 구멍은 계곡의 바닥을 연결하는 계상선 또는 사방댐의 높이의 3분의 1이 되는 곳에 설치하며, 상부에 설치하는 물배기 구멍은 몇 개를 수평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림은 젖댐군에 있어서 물배기 구멍의 위치를 나타낸 겁니다. 계물매 현계상이고 본체의 밑면보다 낮게 물배기 구멍이 설치됩니다. 물배기 구멍의 형상은 종래에는 주로 각형으로 시공하였지만, 시공성이 나쁘고 응력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유사를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쉽게 마모되기 때문에 내구성 등에서 우수한 흉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배기 구멍의 직경은 유성성역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일반적으로 0.3에서 0.5m 정도로 합니다. 먼저 집수 면적이 15헥타르 미만일 때 염화비닐관 하나, 16에서 50일 때 둘, 51에서 100일 때 셋, 101에서 180헥타르일 때 4개, 181에서 200헥타르일 때 5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물배기 구멍은 지름 200mm 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공 속도랑은 물배기 구멍을 이용하여 시공 중에 유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대상 유량이 많을 경우에는 시공에 필요한 크기로 속도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공 속도량은 시공 중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설치 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개량하거나 폐기하는 것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크기와 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배기 구멍의 배치는 방수로의 댐등 마루에 지나치게 가깝거나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일렬로 설치하면 댐 본체에 강도에 손상을 주게 되며 동일 높이에 집중시키면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그림은 물빼기 구멍의 배치입니다. B는 수축줄 눈으로부터 거리 0.4m보다 이 거리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H는 방수로의 땜뚱마루부터의 거리가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L은 물빼기 구멍 사이의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3판 사방기술교본 2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젖댐금 공법입니다. 83회 4교시에서 젖댐금 공법의 정의 및 특징, 그리고 125회 1교시에서 젖댐금 공법의 장점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젖댐금 공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상류의 댐은 유수와 토석을 분리하여 퇴적을 촉진하고 하류의 댐은 유화수를 분산시켜 쇄골력을 감소시키는 상호 보완체계로 개상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공법입니다. 젖댐금 공법의 기능을 보면 먼저 확산 기능으로 젖댐금은 3기가 한 조입니다. 3기 중 최상류의 댐은 토사나 토석의 선단을 분해하며 젖댐근의 양쪽에 분산 퇴적시키고 유수는 확산하여 유화시킵니다. 중간댐에서는 유수와 유출토사를 안정시켜 마지막 댐으로 유화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토사와 분리된 유수는 쇄류화되기 때문에 댐의 전정부를 쇄골하지 않고 통과하여 개상이 안정됩니다. 젖댐근의 최저 간격은 40m에서 50m이며 유효 높이는 2m, 지역에 따라서는 6m 전후로 설치합니다. 젖댐근 공법은 상류의 댐은 유수와 토석을 분리하여 퇴적을 촉진하고 하류의 댐은 유화수를 분산시켜 쇄골력을 감소시키는 상호 보완 체계로 개상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림은 젖댐근의 확산 기능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A는 최상류 댐이고 B는 중간댐, C는 하류댐입니다. 물의 유수 방향입니다. A에서 거슬러주고 B, C에서 최종 막아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A, B, C로 되는 걸 모식도 나타내고 여기는 그림, 그 사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기가 1조로 된 사진입니다. 1기, 2기, 3기. 다음은 유도 기능입니다. 직선 유도의 확복부에서는 확산 기능이 중요하지만 굴곡부에서는 유도 기능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굴곡부에서는 소가 만들어지는 바깥쪽이 심하게 쇄골되고 안쪽에 토사가 퇴적되어 유로의 사형이 진행되지만 젖댐근을 방사선 모양으로 설치하면 반대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토사는 바깥쪽에 퇴적되고 유수는 안쪽으로 유도되어 굴곡부에서는 개상을 확실하게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굴곡부를 대상으로 한 사방댐 이론이 확립되지 않았고 댐자리로서도 적당한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젖댐근 공법에 의하여 굴곡부를 활용하는 사방 대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공유부에 있어 젖댐근 시공에 따른 퇴사의 변화 해상도를 나타냅니다. 먼저 자연 상태고 그 다음에 젖댐근을 설치한 그리고 했음하고 그 다음에 젖댐근의 퇴적부가 생기는 것, 토사 퇴적되고 그리고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향후 이쪽에 계안림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매몰 기능으로 계안림을 성립시킬 수 있는 계상 퇴적지는 하도의 유동 토석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젖댐근 공법에서는 계안림을 조성하는 횡방향 퇴적과 V자 곡을 점차 평탄하게 매몰하는 종방향 퇴적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 유역에서 진행되는 횡방향 퇴적은 토사와 토석의 이동을 억제하여 계안과 사주에 식생이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하도 공간의 안정화를 한층 촉진시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식생군락의 발달에 동반되어 육상동물의 집단화도 진행되며 더욱이 수면을 덮을 정도로 신장한 지역에서 낙하하는 곤충류는 어류로 대표되는 수생식물의 좋은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림은 젖댐군에 의한 만사와 신설로 1회차일 때는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회차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3기가 한 조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또한 이 공법은 토사와 토석을 발생한 부근에 안정시켜 장거리에 이동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보존 대상이 가깝고 공사가 용이한 하류의 확복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면붕괴에 의하여 개상이 유입된 토사가 이후에 홍수류에 의하여 재이동하게 되면 토성류가 되어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이러한 재해의 발생 원인 개상퇴적지에 분포하는 토석이나 토사를 고정시키는 공법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125 1교시 시험인 젖댐공법의 장점을 살펴보면 먼저 유수의 운동을 방해하지 않고 개상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범람토사를 확실하게 억제하고 토사 유출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력증에도 축소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댐 태사면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댐 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산사태 발생지대, 선상지, 충적층에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존 대상에 가까운 부분부터 대형 토목기계를 사용하여 합리적이고도 안전적, 계획적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퇴적하는 토사를 자갈 등의 2차 산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역 전체를 얻어할 수 있으며 개한님의 생장에 의하여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사방공학 34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8번 산림유역관리 사업입니다. 81회 2교시에서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개념, 대상지 선정기준, 사업별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공정, 그리고 137회 2교시에서 계류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라 는 문제가 각각 출제됐습니다. 먼저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개념을 보면 재해에 강하고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하여 산림수계 유역 전체를 통합하여 각종 재해 방지, 수온 함량, 수질 정화, 자원 증축, 환경 기능 증진 등의 다기능적 복합 관리로 산림의 공익 그리고 생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치산사업, 물관리사업,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산림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산림유역관리사업이 도입되어 3개소가 시행됐으며 예방사방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산림유역관리사업이란 산림유역 단위로 집약적인 사방사업 및 숙각후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위탁 업무 처리 규정 2022년 4월 6일자 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대상지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집수유역 면적이 500헥타르 이상 되는 것으로 유역은 1개에서 2개의 계류를 따라 상하가 연결되어 다양한 치산사업의 개통적 시공이 가능한 곳, 그리고 어떤 임지나 무관하나 임종과 임상이 다양성 갖고 울폐되었으며 토질은 화강편마함이 풍화된 곳으로서 경사가 급하고 집중 강우 시 산사태, 인목피해 등이 우려되는 곳, 가급적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산주와 개재된 토양 이용자들이 토지 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곳이 등이 선정 기준입니다. 그리고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주요 공정에 대해 예시를 보면 먼저 재해방지 사방사업으로 삼복 안전공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의 개통시공입니다. 상류 삼복의 산지 예방사업 차원의 선대 붙이기, 산돌 쌓기, 편책, 사면 수로내기, 그리고 파종 식재 등 토목 방법과 녹화 방법을 같이 병행합니다. 절개 사면 및 인도 사면의 삼각 보호를 위한 전석 쌓기, 옹벽 쌓기 등이 있고, 옹벽 설치 등이 있고, 사방댐 설치 개통으로는 슬리트댐, 스크린댐, 콘크리트댐, 전석댐 등을 설치합니다. 개통사방댐을 설치합니다. 계류 정비 및 야계 사방 시공입니다. 보마기 및 낙차공, 바닥막이, 개통시공으로 계상 기울기 물매를 완화합니다. 계류 주변의 붕괴토, 포락지 등을 복구합니다. 환경친화적 바닥막이, 기승막이 시공으로 계상과 양안보호 및 홍수 범람 방지, 그리고 수변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또 본류와 계속되는 지류에는 골마기 등 횡공작물 시공으로 유사시 급속히 불어나는 일소량을 저감하는 등 본류 보호 공안지에는 갯벌들, 부들, 갈대 등 식재로 친수 환경을 조성합니다. 야계 수질 보존 시설로는 야계 사방 등의 바닥막이 구조물 등과 접속하여 시공하고 정화 매체인 자갈 및 목탄층을 이용하여 오탁도 저감, 오염물질을 흡수합니다. 녹색댐 경관 조성 사업으로 조림 및 육림을 통하여 수질 정화, 저리 효과가 큰 활력수 개통 등을 조림하거나 수종 계량 등으로 혼효 형태의 다단식 복층림 유도와 산사태의 강한 방제형 조림을 실시합니다.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 감벌, 천연인벽 등 육림작업 실시로 산림 생태 환경 개선으로 재해에 강한 인분을 조성합니다. 경관 조성은 임내 공안지 및 계류 양안의 고수지역은 화목류, 녹음수 등을 식재하고 지역 특색 테마가 있는 곳은 경관적, 조경적 가치가 있는 부대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유역관리사업 추진방향 2004년도 산림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역관리는 깨끗하고 맑은 물을 항상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토지와 수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유역관리라는 말은 최대의 작물 생산을 기하고자 함보다는 물의 생산과 조절을 강조하는 용지용수 보존이라는 단어와 아주 가까운 동의어입니다. 유역관리의 기본 개념은 특히 소규모 유역 내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그 유역에 요구되고 있는 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보존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역관리 혹은 유역보존사업계획은 특히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유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와 물 문제의 해결에 적용되고 개발될 수 있는 하나의 분명한 사업기구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기구는 그 유역의 자연환경적인 입지 조건에 관해서는 물론 그 유역의 모든 문제점과 요구사항 그리고 그 특정 소유역이 포함되어 있는 대유역에 대한 관계 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반시설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여 유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역관리 계획의 공통된 목적들은 강우량의 토양 중 삼투량 증가와 피해를 주는 과도한 유거량 조절 및 유거량을 유용한 목재에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용한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역관리는 수자원 개발, 홍수 방지, 수질 관리라는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런 정책은 지역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유역인 산림유역의 관심은 지역성, 수질, 수량, 생태계를 포함하는
통합 수자원 관리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유로와 유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산림유로는 동일유역에 속한 수개의 본류와 그에 따른 모든 지류로 공통의 하구로 흘러들어오는 물길의 총칭을 말합니다. 산림유역은 무르, 길, 주위지역의 숲, 그리고 지표수, 임도, 주민생활지역 등을 포함하는 일정 면적을 나타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산림유역관리 사업에서 유역면적은 500헥타르 이상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2.5 곱하기 2.5km 곱하기 2km 정도로 행정구역 단위의 면소재지 한계리 내에 몇 개 마을 단위를 포함하는 면적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의 유역면적이 260만 헥타르 정도이므로 한강 유역면적이 대유역에 속합니다. 낙동강의 유역면적이 238만 헥타르로 금강의 유역면적이 98만 5천 헥타르, 섬진강 유역면적이 48만 9천 헥타르, 영산강 유역면적이 33만 7천 헥타르로 모두 대유역에 속합니다. 한강의 지류로 원주, 문막 등을 경유하는 섬강은 14만 8천 헥타르로 중유역에 속하며 안양천은 2만 4천 헥타르로 소유역에 속합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속하는 500헥타르는 단위유역에 속합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관리 필요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치산사업은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루어온 대역사의 기록이 후대에도 자랑스럽게 개성되어야 하는데 현대화 과정에서 임업이 1차 산업으로 인식되어 산림의 중요성이 오히려 낮아진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에는 휴양, 수자원, 공기정화 등 공익적 기능이 크다는 인식을 국민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산림의 42%를 차지하는 침엽수림의 관리를 잘함으로 수자원 증대를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림 후 관리가 안 되어 너무 울창하게 된 침엽수 인공림을 감벌과 가지치기 등을 중점적으로 작업하면 하층 식생의 광선이 들어와 사라졌던 활립소가 회복되어 단단하던 표층 토양의 빗물 침투 구조가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개선되어 산림 내 저수량은 늘어나게 되고 빗물 차단 손실량은 38%, 증산 손실량은 2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즉 우량한 활엽수림은 불량한 잠목림보다 홍수기에는 28.9 헥타르당 28.9톤을 더 머금고 갈수기에는 1일 헥타르당 2.5톤을 더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유역면적의 500헥타르 단위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림유역관리 사업의 유역 규모는 단위 행정구역의 리 규모 이내에 포함되어 관리 범위가 명확하여 마을 단위 이해 당사자가 포함되어 각종 사업 및 규제 수단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산림유역관리업의 유역 규모는 수리학, 산림수문학, 생물다양성, 조림상태 등 개별 사업의 영향을 쉽게 인지될 수 있는 가장 적정 면적입니다. 또한 500헥타르 정도의 유역 단위는 일반적으로 관리 결정을 어렵게 할 다양한 오염원, 농업상의 방류물 등이 복합되어 나타나지 않아 관리에 용이합니다. 전지 규모의 지도에 유용한 관리 정보를 모두 나타나게 할 수 있어 명확한 관리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 계획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할 수 있어 계획이 또한 용이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임업기술 핸드북 155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림유역관리 사업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을 조성하고 산림수기를 통합하여 각종 재해 방지, 수온 함량, 수질 정화, 자원 증축 및 환경 기능 증진 등의 다면적 복합관리로 산림의 공익, 생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며 치산사업, 물관리, 경관 조성, 그리고 산림정비 사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유형면적 500헥타르 이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계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집중호우 시 산사태, 이목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사업 대상지이며, 사업 규모는 개소당 기준 담이 25억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15억에서 35억으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분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역 완결 사업을 실행하며 사전 설계에 따른 심의를 강화하여 적정 예산이 투입되도록 개소별 사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사업의 추진 기간은 1년 설계, 2년 시공으로 연차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1차 년도에는 현지 조사 및 실설계를 하고 2차 년도에는 치산, 물관리, 인도구조 개량, 등산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에서 보조사업 국고 70%로 실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기림 집단 분포지는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실행합니다. 치산사업 실행지는 사유토지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행하고 구기림의 조림, 육림, 경관조성 사업은 지방산림관리청이 실행합니다. 친환경적 사업추진 및 생태보건사업 실행은 유형 내에 절개지와 공환지 및 생태적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자생수목과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등 친환경적 보건사업을 실행합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경관을 고려한 시설물과 공법을 도입하고 친환경적인 현지 자재를 최대한 이용하여 기존 환경의 교란과 종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공환지에는 향토 수종과 자생식물을 위주로 식재합니다. 현의 시설의 설치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되 휴식시설 등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도입하지 않습니다. 휴식시설은 산지 오염과 안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득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공학 입문 1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59번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의 설계령입니다. 116회 3교시에서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의 설계령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어 있습니다. 토픽 59번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 설계령입니다. 116회 3교시에서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 설계령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의 개요를 살펴보면, 불투과형 중력식 사방댐은 제체의 무게에 의해 수압과 토압 등의 외력에 저항하여 안정을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하는 사방댐입니다. 중력식 사방댐은 제체를 구성하는 시공재료에 따라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체의 단면이 다른 형식의 사방댐에 비해 크기 때문에 경과연수에 따라 설계 조건이 변화하므로 재료가 노후화됨으로써 일부 품질 저하가 발생하여도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축조 이후에 여러 조건 변화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공 장소는 주로 토속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하므로 토석의 발생이나 운송이 예상되는 산지의 하류부에 설치합니다. 설계요령을 보면 댐의 종료 형식은 양질의 기압 노출지로서 목이 좁은 지역은 높은 콘크리트 댐, 상수가 거의 없고 개상의 토사가 많이 퇴적되어 토층이 깊고 석재가 적은 개천에는 흙댐, 상수가 적고 석재 공급이 어려운 안반 노출 개천에서는 도륵 혼합 쌓기댐을 설치합니다. 대수면과 반수면은 대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 댐에서는 수직으로 하거나 1대 0.1에서 0.2로 합니다. 그리고 반수면의 비탈은 돌, 콘크리트 댐에서는 1대 0.2, 0.5로 하고 흙댐에서는 1대 1.5에서 2.0으로 합니다. 방수로의 위치는 댐 반수면의 끝부분, 그리고 물받침 부위의 안반의 지질, 댐 축설 부위의 상하류, 양안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축설 지점이 안반인 쪽에 설치하며 안반이 없는 경우에는 중앙부에
설치합니다. 방수로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역사다리꼴이 많이 이용되며 방수로 양옆의 기울기는 1:1, 즉 45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방수로의 크기는 최대 홍수 유량의 200에서 500% 정도로 충분히 여유를 갖도록 설계합니다. 댐마루는 콘크리트 댐과 같은 중력식 사방댐의 댐마루 첨단 두께는 유속, 사력의 크기, 원류수심, 상류 쪽의 기울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대체로 다음 두께를 표준으로 합니다. 유출 사력의 입경이 작은 황폐소 계류에서는 0.8, 일반 황폐 계류에서는 1.5, 홍수에 의해 큰 돌, 전석의 유송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0, 그리고 대규모 토성류 발생 위험성이 있거나 산사태로 취급을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2에서 3m로 합니다. 다음 신축준로는 중력식 콘크리트 사방댐의 댐 길이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직 신축준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구 설치는 콘크리트 댐 또는 찰쌀기 댐을 시공할 때는 3제곱미터당 1개 또는 댐 구조에 필요한 규격의 배수구를 설치합니다. 물빼기 구멍의 크기, 수, 그리고 위치는 설치 목적에 따라 결정하지만 좁은 계곡에서는 댐 아래쪽의 개상선에 한 개만 설치하고 계폭이 넓을 때에는 주류가 변하므로 여러 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기는 지름 20에서 40cm 정도로서 직사각형 또는 장방향의 FRP 관을 등이 바람직하나 시공편의상 둥근 모양의 PVC관도 많이 사용됩니다. 상하류에 2개의 댐을 시공하는 경우에 하류댐의 물빼기 구멍은 상류댐의 기초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합니다. 여러 개를 설치할 때는 하류의 물빼기 구멍은 개상선 또는 댐 높이의 3분의 1 되는 곳에 설치하고 상부에 설치하는 물빼기 구멍은 몇 개로 수평으로 배치하도록 합니다. 큰 댐에서 최상단의 물빼기 구멍은 토성류가 방수로 상단을 격돌할 때 상부에 파괴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방수로 바닥에서 1.5m 이하에 설치하여 댐 본체를 견고하게 시공해야 합니다. 물받침 물방석은 방수로를 원류하여 낙하하는 유수에 의해 반수면 하단이 쇄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침, 그리고 앞댐, 붓댐, 막돌 놓기 등의 공사를 해야 합니다. 물받침은 사방댐 본체나 측벽과 분리되도록 설치하여 토성류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이 본체와 측벽에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합니다. 댐의 측벽은 방수로계의 수직선보다는 외측 0.5에서 1m 이상의 후방에 기초를 두어야 하며 측벽 하류단의 천단고는 원칙적으로 붓댐, 앞댐의 어깨 높이와 같게 하며 천단 두께는 0.3에서 0.5m를 표준으로 합니다. 본댐과 붓댐과의 관계를 보면 본댐과 앞댐, 붓댐은 종단적으로 중복되어야 하며 중복 높이는 본댐 높이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본댐과 앞댐과의 간격은 그 길이는 1.5에서 2m, h 플러스 t 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h는 유호 낙차 미터이고 t는 원류 수심 미터입니다. 댐이 높을 경우 1.5, 낮은 댐인 경우는 2.0을 적용합니다. 안전 조건은 중력식 사방댐의 안정을 위한 도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중력댐의 전도에 대한 안정 조건은 합력 작용선이 제저 CD의 중앙 3분의 1보다 하류측을 통과하면서 댐 본체의 상류측에 장력이 생기므로 합력 작용선이 제저의 3분의 1 이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활동에 대한 안정 조건은
활동에 대한 저항력이 하부, 원칙적으로 수평 외력이 합력 이상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재의 파괴에 대한 안정 조건으로 제체에 작용하는 응력은 제체를 구성하는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초 지반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조건은 댐 및 제저에 발생하는 최대 응력이 기초 지반의 허용 지지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사방기술교본 2014년 산림청자료 17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60번 투과형 사방댐입니다. 78회 1교시에서 국내에 도입된 철강제 사방댐을 투과형과 불투과형으로 구분하고 간단히 설명하라. 119회 1교시에서 투과형과 부분 투과형 사방댐이 토성류 포착에 대하여 만족시켜야 할 조건, 그리고 119회 4교시에서 투과형 슬리트 사방댐에 대하여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사방댐의 형식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불투과형 사방댐은 토속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성류 대책이나 유목 대책을 목적으로 하여 상시 계획량에 대응한 포착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방댐입니다. 따라서 계류의 폭이 좁은 협착부인 안반이 있는 경우에는 아치식, 그 이외의 경우에는 중력식으로 시공합니다. 재료에 따라 대부분 콘크리트 강제가 사용되지만 전통적인 공법에는 석재, 응급복구가 필요한 곳에서는 콘크리트 블록이나 강제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투과형 사방댐은 유목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계류의 수리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평상시에 토사를 유화시키는 사방댐으로 홍수 시에는 토성류와 유목을 포착 또는 토사 유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과 상각을 고정하여야 하는 장소에는 적합하지 않고 젖댐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사류와 유목 대책을 목적으로 할 경우 계획량에 대응한 포착 기능을 사전에 유지시킵니다. 다음 부분 투과형 사방댐은 토석과 유목의 동시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부분 투과형 사방댐이란 토사와 토석의 발생량 자체가 적거나 유목이 발생되어 체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류에서 토석과 유목을 동시에 차단하기 위하여 하부는 불투과형, 상부는 투과형으로 시공하는 형태의 사방댐입니다. 투과형과 부분 투과형 사방댐이 토성류 포착에 대하여 만족시켜야 할 조건은 평상시에 유출토사를 하류로 유화시키는 기능과 토성류를 포함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될 경우 계류의 상황 등에 따라 전술한 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투과부의 단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토성류의 수심보다 낮은 투과부 단면이 토성류에 포함된 거석 등에 의하여 확실하게 막히고 그와 같은 상태가 토성류의 유화 중에도 유지될 것, 그리고 토성류의 수심보다 높은 투과부 단면이 토성류의 후속류에 의하여 확실하게 막히고 그와 같은 상태가 후속류가 유화 중에도 유지될 것 등입니다. 투과형 슬리트 사방댐을 살펴보면 투과형 슬리트 사방댐은 철근 콘크리트 또는 원통형 철강제 기둥을 빗살 모양으로 세워 홍수 시에는 유목이나 토사 성력을 저지하고 평상시에는 토사를 서서히 유화시킵니다. 시공 장소는 유목이나 일부 성력만을 저지할 목적으로 시공하는 사방댐으로서 상류로부터 유목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이나 거대 성력이 많고 일수에 의해 쉽게 유화할 수 있는 계류에 시공합니다. 설계 요령은 슬리트 사방댐의 투과부 밑변은 계류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류의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계하며 투과부는 시공 단면의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곡부와 같이 토성류가 계곡의 한쪽 계안을 따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합니다. 거대 성력이 많은 계류에서 투과부의 단면폭은 계획 지점의 상하류 200m 이내에 존재하는 거대 성력 200개 이상의 95%에 해당하는
200m 이상입니다. 200m 이상 95%에 해당하는 입경 크기의 1.5배 이하로 합니다. 거대 성역 200개입니다. 200개. 200개 이상의 95%에 해당하는 입경 크기의 1.5배 이하로 합니다. 유목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평균적인 잇목 높이의 3분의 1과 비교하여 작은 값을 투과부의 단면폭으로 합니다. 유수유랑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단면을 설계하고 토속이나 유목에 의해 투과부가 막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토속류의 첨두유랑을 유화시킬 수 있도록 단면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슬리트의 간격은 사력의 최대 입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유송 시에 계획된 유량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도록 슬리트의 개수를 정합니다. 다음 시공 요령은 투과형 슬리트 사방댐은 댐 상류에 격자 모양의 강광 구조로 된 투과벽을 설치하도록 시공하며 기초 역할을 하는 밑판, 콘크리트와 관간, 부재의 투과부로 분리하여 시공합니다. 밑판 콘크리트는 중력식 사방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공하며 토사의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밑판 콘크리트의 폭은 충돌하는 토석의 최대 직경의 2배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밑판 콘크리트 폭은 댐의 안정성과 철강제 투과부를 설치할 공간 등을 고려하여 3m 이상으로 합니다. 철강제 슬리트댐의 최상부 부재는 토성유로부터 직접 충격을 받기 때문에 부재의 두께를 조금 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여우 두께는 3.5mm로 합니다. 또한 강제와 콘크리트의 연결부는 유화하는 성력에 의해 강하게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에 주의를 요합니다.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이음부는 접합용 볼트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합니다. 그림은 슬리트 사방댐의 개념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사방기술교본 2014년 산림청 자료 18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방댐의 분류와 선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의 형식과 종류는 시공 목적, 구조, 구축 재료에 따라 구분됩니다. 최근 사방댐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형식, 구조, 재료 면에서 다양한 공정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시공 장소의 지형, 지질, 황폐 상황, 시공 조건, 경제성, 보전 대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외력에 대한 저항력에 의한 분류를 보면 중력댐으로 중력댐은 제체의 중량에 의하여 수압, 토압 등의 외력에 저항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형식의 댐입니다. 제체의 단면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경련에 따라 설계 조건이 변동되거나 구축 재료의 품질이 열화되어도 안전도가 극단적으로 손상되지 않아 축조 이후의 여러 변동 조건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아치댐은 댐에 작용하는 외력을 계산과 양안의 집안에 전달하는 수평 아치식의 댐으로 댐자리가 견고한 안반이거나 댐 높이에 비하여 개폭이 좁은 곳에 축조합니다. 축조 이후에 여러 변동 조건에 대한 안정성은 중력식 댐과 같습니다. 다음 3차원 응력 해석댐은 댐자리의 양질의 안반이 존재하여 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 제체를 대들보로 간주하여 설계된 댐으로 양안에 고정된 수평 고정 바리케이트와 개상에 고정된 수직 바리케이트의 합력에 의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 구축 재료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콘크리트 댐은 제체를 콘크리트로 축조한 댐으로 품질이 균일하고 강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의 표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수로와 반수면이 파손되기 쉬우므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댐은 콘크리트 댐과 같은 모양의 댐으로 제체를 철근 콘크리트로 축조하고 밑판과 벽체 등에 의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댐에 비해 단면이 작습니다. 시공 시에 가능하면 굵은 철근을 사용하여 철근 간격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돌쌓기 댐, 석재댐은 석재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댐입니다. 댐의 외부를 깬 돌, 야면석과 그리고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철쌓기를 하고 내부를 호박돌 콘크리트로 세운 것을 철쌓기 댐이라고 하며 제체 전체를 야면석, 막겐돌 등으로 쌓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맷쌓기 댐이라고 합니다. 다음 목재댐은 산사태나 급격한 붕괴가 발생할 위험구역을 긴급하게 저지할 목적으로 목재를 사용하여 축조한 댐으로 개상물매가 비교적 완만한 개로나 유로가 확대되기 쉬운 지질 등의 소하천이 시공적지이며 목재댐 내부에는 경량의 옥석이나 토석으로 충전합니다. 다음 필댐은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에 계곡에서 흙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흙댐과 석재가 풍부한 곳에서 성력을 이용하는 로필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수로는 원집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제댐은 제체를 철강으로 조립하는 댐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일정한 크기의 성력을 통과시키고 전석등과 같은 거석을 포착하는 투과형의 슬리트댐과 철강으로 틀을 만들고 내부를 성력으로 충전하는 틀댐, 스틸 크리브 댐이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댐으로 주로 콘크리트 블록을 조합하여 축조한 댐으로 기초 지반에 대한 요구도가 작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시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사태지 등과 같이 응급복구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이 밖에도 돌망태댐, 사롱댐, 그리고 바자댐, 편책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먼저 삼각고정댐은 개상을 상승시켜 삼각을 고정하고 삼복의 붕괴와 확대를 방지하여 토사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위치는 보존 대상의 직하류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는 삼각 침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합니다. 유출토사의 억제와 조절을 겸할 때에는 위치와 높이를 조절합니다. 다음 종침식 방지댐은 개상의 종침식을 방지하여 토사 생산이 억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침식 구역에 직하류에 배치하며 높이는 퇴적구역에 종침식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합니다. 종침식구역이 긴 경우에는 젖댐꾼을 시공하며 기본이 되는 댐의 기초는 안반지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개상 퇴적물 유출 방지댐은 개상이 퇴적하고 있는 불안정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합니다. 개상 퇴적물의 유출 방지댐은 개상 퇴적물이 분포하는 직하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높이는 댐의 태사면에 개상 퇴적물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다음 토석류 대책댐은 토석류를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석류를 억제하기 위해 계획 토석류의 30% 이상을 퇴적시킬 수 있는 규모로 하며 토석류의 완화를 위해 개상 재료의 유출 형태를 토석류 형태에서 소류 형태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위치, 높이, 형상, 기술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출토사 억제 조절댐은 유출토사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출토사 억제와 조절댐은 하천 개수 구간이나 보전 대상의 직상류에 시공하여 상류로부터 유출되는 토사를 일시적으로 처리한 후에 하류 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토사를 서서히 유화시키는 댐입니다. 사방댐의 분류를 표로 정리하면 먼저 불투과형은 태사, 구배 완화 1년 단위의 토사 유출로 구조는 중력식,
아치식이 있고, 그 중력식에는 콘크리트, 강제, 돌쌓기,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대 명칭 사례를 보면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는 중력식 콘크리트, 강제 안채우기 토사는 투과형 강제 사방댐, 돌쌓기는 돌쌓기 사방댐,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 쌓기 사방댐이라고 합니다. 투과형을 살펴보면 원류형, 홍수시 원류되는 원류형과 폐기형, 토성류가 있고, 원류형에는 슬리식, 그리고 스포 암거식, 대암거식, 게이트 부착, 안반, 인공 안반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재료는 콘크리트는 원료형 슬리 사방댐, 그 다음에 스포 암거식 철근 콘크리트는 스포 암거 사방댐, 그리고 대거 암거식 콘크리트는 원료형 슬리 사방댐, 대암거 사방댐, 그리고 게이트 부착은 게이트 부착 사방댐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폐기형 콘크리트는 슬리식은 콘크리트, 폐기형 슬리식 콘크리트 사방댐, 그리고 강제, 어깨 부분만 콘크리트 된 것은 강제 슬리트 사방댐이라고 통칭하며, 강제, 안 채우기는 토사로 하는 경우는 강제식, 슬리식 강제 사방댐, 셀댐 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격자식은 강제, 어깨 부분만 있는 콘크리트는 격자식 강제 사방댐, 격자형 사방댐이라고 하며, 대암거식 콘크리트는 폐기형 대암거 사방댐, 대암거 사방댐이라고 합니다. 이상 신고 사방공학 29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강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